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1번. 자,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하여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팔려고 맘만 먹으면 얼른 팔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은 뭐 한 달이 되도록 때로는요 1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 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가라는 것은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다. 같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걸 해지할 수 있다 혹은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죠. 그러면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요 비싸요? 좀 약간 좀 싸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다른 말로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 이렇게 합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자본 수익률은 어쨌거나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 투자하든 항상 똑같은 겁니다.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이죠. 이걸 얘기하는데 총 자본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는 겁니다. 거꾸로 한다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죠. 총 자본 수익률이 높으니까 거꾸로 한다면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4번 볼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분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는 것이죠. 이거 맞는 겁니다. 점점 하락하는 걸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정의 레버리지,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혹은 지렛대 효과는 수익률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투자하죠. 그럼 나중에 이따가 하겠지만 변동금리로 빌렸다가 나중에 금리가 막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이 심해하다 그럴 경우는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기억하세요.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해줘야 돼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 이제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죠.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싸게 파는 바람에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10%. 자, 물론 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 정도 번다는 얘기죠. 근데 간혹가다 부동산이 좀 싸게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같은 걸 좀 잘못 계산해서 좀 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금매로 좀 싸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입니다. 아주 싸게 나온 부동산.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한번 해볼게요. 자 6번 볼게요.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 바꿔놓으세요. 요구하고 기대를 바꿔놓으시면 돼요. 바꿔놓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웬만하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여기서만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하고 이렇게 이제 기대 수익률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됩니다. 요거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여기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바꿔놓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소한도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의 수익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부동산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게 되면 오염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대치는 동일한데 별 차이 없는데 기대치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오염을 줄일 수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으냐면,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에 있는 걸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강남에 있는 거, 일부는요 뭐 강북에 있는 거, 일부는요 부산에 있는 거, 일부는요 남양주에 있는 거,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업용, 일부는 공업용,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5억을 은행에다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어떤 직원이 이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5억을 은행에다 그냥 묻어 놓으면 10년 후에 얼마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0년 후에 얼마를 찾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5억에다 이렇게 현금이 유례 발생하는 거 있죠? 요거를 일시불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일시불에다가, 자, 요거를 이자를 붙이는 걸 비춰나가는 걸요, 미래가치를 구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내가라고 해요. 내가 계수라는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 돼요. 일시불에 뭐라고요? 내가 계수라는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 10년 후에 찾을 돈이 나옵니다. 근데 요 공식 정도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요 공식은요, 1 플러스 10%면 0.1이죠. 이자율이 10%라면, 그걸 이자 몇 번 계산해요? 10번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플러스 R에 N제곱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R에 뭐라고요? N제곱.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현재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매년 5%씩 이자가 붙을 경우, 5%니까 1월 달에 할 건데, 5% 하면은요, 앞으로 두 칸 가면 됩니다. 1월 달에 할 거예요. 0.0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뭘 집어넣어요? 0.05. 이렇게. 이게 5%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 은행에 예치했을 때 매년 5%씩 이자가 붙을 경우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찾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이제 직원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10년 후에 좀 1억을 만들려면, 10년 후에 1억을 만들려면 현재 얼마를 은행에다 예치해 놓으면 됩니까? 물어볼 수 있죠. 현재 얼마를 은행에다가 한번 예치해 놓으면 될까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자를 쏙 뺀 금액을 예치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1억 곱하기 이렇게 이 현금이 1회 발생하는 걸요, 일시불 해줍니다. 일시불에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계수라는 걸 딱 곱하면 됩니다. 요거는 요 공식을 뒤집어 놓으면 돼요. 뒤집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5%라면 이렇게 좀 돼요. 1 플러스 0.05에 몇 제곱이요? 10제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고, 요걸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요 두 가지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막 힘들면, 이건 암기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요 공식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알아봤어요. 10번 한번 볼게요. 10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은행에 예치할 금액을 계산하려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매년 들어오는 돈을요, 영업의 현금 수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 들어온 돈을요, 지분 복귀 해주는데, 영업의 현금 수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가유순 전후다. 이렇게 가유순 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여기는요,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굳이 이것도 하자면 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뭘 안 하고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줍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한 거를요, 유효 조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를 빼낸 거를요, 순 영업소득. 여기서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원금이자를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요거 뺀 금액을요, 세전 현금수지. 여기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를 좀 빼줘야 됩니다. 영업소득세. 이걸요,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써놓으시오. 옳은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써놓으시오.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임대 단위수는 총 20칸이랍니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0칸 해주면은 A번이 가능 조소득입니다. 무슨 조소득이라고요? 이 정도는 최대한 가능하다입니다.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해준대요. 자, 그러니까 한 칸당 원룸 20칸이 있는데 한 칸당 연간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20칸 곱하니까 자, 이걸 뭐라고요? 가능 조소득 해줍니다. 여기다가 A는 가능 조소득.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거를요, B번을요, 유효 조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효 조소득이다. 요거. 자, 요거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낸 거를요, 10원을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합니다. 순 영업소득.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낸 거를요, 세전 현금흐름. 여기서 영업소득세 뺀 거를요, 세후 현금흐름. 이렇게 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답하시면 돼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할 수 있겠죠?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해답에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하는 것은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얘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 얘기는요, 얘를 투자액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게 어디라는 거냐면, 요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요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걸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때 요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1월 달에 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노량진 내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다 해서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맨 먼저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자,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처분한다고 치자. 1년 후에 처분하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추가로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들어가고요? 1억 2천만 원. 그러면 요걸 현금 유출액, 얘를요, 현금 유입액,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얘는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내부 수익률하고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수익률하고 비교하면서 얘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이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자. 이게 이제 투자론의 가장 심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내용. 자,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요? 현금 유출액. 얘를요, 현금 유입액. 이렇게 되는데, 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이거 10%로 한번 할인해 보겠습니다. 자, 10% 아까처럼 이렇게 빼면 돼요. 예, 아까처럼 이렇게 공식에다 집어넣었죠? 빼면 됩니다. 10% 빼면 돼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0원. 자, 이거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자, 1억 2천만 원에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2천은 투자해야 1억 2천 되는 거죠? 1억 909만 원 죄송합니다.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 부동산 얼마만 투자해야 돼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써 투자 시점이 얼마가 이문이에요? 909만 원만 이문이 아닙니다. 909만 원. 문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 909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순현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현가라고요? 순현가.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현가.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다시 한번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얘보다 뭐라고요?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우선순위라 결정할 때 쓰는 거라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얘는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분에 요거 한 걸요 1억분에 1억 909만 원 이렇게 한 거를요 계산하면은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뭔 지수라고요? 수익성 지수. 요거는 자 분수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다 크거나 할 때 있죠. 이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약간씩 살점만 붙여나가는 식으로 해갖고 약간 완성도를 높이면 됩니다. 곧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2번. 자,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합과 자, 장래 기대되는 이걸 현금 유입액, 요걸요 현금 유출액, 유입액의 현가합과 현재 가치 합과 이렇게 물론 요구순으로 할인해야 됩니다. 현가합과 그 다음에 현금 유출액의 현가합, 유출액의 현가합은 제로 시점에 나간 거죠. 투자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출액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비교해서 얘가 커야 되겠죠. 이렇게. 자,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 맞는 겁니다. 15번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요거는 바꿔 놓으셔야 되겠네요. 바꾸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또 해요? 그래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웬만하면 내가 또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제가 특히 다들 마음에 쏙쏙 들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어디 가서 안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저 계산기를 1월 달부터 계산기 저거 할 거니까 계속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준비하세요. 예, 오후에 한 2-3시간 정도 정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할 겁니다. 한번 딱 연습하고서, 왜냐면 정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번 처음부터 연습을 같이 막 두드릴 겁니다. 막 두드릴 거야,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은행 직원처럼 막 손도 안 보이게 두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계속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만 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계산기 준비하셨어요? 안 샀죠? 예? 안 샀잖아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에 있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갖고 댕기세요. 그다지 무겁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금융론. 우리 교재가 이게 이제 인문서적이라 양이 굉장히 작아요. 내용도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와, 저거 되게 어렵다. 자, 저걸 언제 공부하냐? 아무래도 지금쯤에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처음부터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자꾸 여기다가 이제 굳혀나가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도를 높이면 좀 쉬워질 겁니다.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는 98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금의 융통, 줄여서 요거를 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자 따서
금융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통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디서 돈을 빌린다 뭐 이럴 때 융통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융통이라는 표현 자체는 빌리는 것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금융은 자금의 조달,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금의 어떻다고요? 조달.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은요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화폐라는 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돈만 가고 저쪽에서는요 돈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돈만 가고 저쪽에서는요 돈만 오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화폐가 이제 어떤 경우, 아주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려짝이 있죠? 이때는 화폐가 없었어요. 이제 물물교환 시대였습니다. 물물교환.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삽. 네. 자, 삽을 만들어서 이제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요, 콩을 재배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제 삽은 갖고 있는데 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콩은 있는데 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이제 만나서 교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서 교환하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거래하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조개 있잖아요. 조개를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삽을 누구한테 팔아요. 팔으면 조개 생겨요, 안 생겨요? 조개로 생긴 화폐를 갖고 있다가 또 지나다니다가 누가 콩 파니까 콩을 살 수 있죠. 아주 수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화폐라는 게 뭐냐면 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서 매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게 화폐입니다. 다시 할게요. 원래 화폐가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개 수단 있죠. 요걸로 활용하려고 나왔던 게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요거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돈만 저쪽으로 가고 저쪽은요 돈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만 가고 저쪽은요 돈만 오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보면 금방 압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이 사람을요 자금의 공급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 사람은요 자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금의 수요자. 자, 자금의 공급자, 이 사람은요 자금의 수요자. 그래서 이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딱 친구인데 이 사람 이제 갈비집 하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7천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여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대여해달라. 그러면 얘는 그냥 3천만 원 가는 거죠. 저거는요 3천만 원 받는 거죠. 3천만 원 주면서 냉장고 한 대 받나요? 그냥 3천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뭐 써줄 수는 있지만 종이에다가 3천만 원 주면서 뭐 하나 저런 거 하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그냥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요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영어로 or에서 이제 혹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영어도 막 들어갑니다. 무슨 과학이라고요? 종합응용과학. 그래서 영어도 나오고 영어만 나옵니다. 다른 거 안 나와요. 다른 거 그 러시안 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7천만 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친구한테 가서 이러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억은 필요한데 내가 7천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좀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뭘 해달라고요? 출자. 이 출자라는 것은 빌려달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출자라는 것은 자본금 형태로 대달라.
이것도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좀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자고요? 동업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을아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하게 되면 나중에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 7대 3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깨지면요 그 7대 3 까져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출자한다. 그냥 주인의 형태로 그냥 같이 주인하자는 게입니다. 같이 주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친구지간에라든가 아니면은 뭐 친인척 간에는 말로만 돈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말로만 출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나가 이제 돈 빌려주면서 뭐 써달라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나가 뭐 아들 동생 뭐 장사한다는데 뭐 한 3천만 원 좀 출자하면서 너 나중에 이익 생기면 나 줘야 돼 3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얼마든지 대여할 수도 있고 말로만 얼마든지 출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지나간 사람한테 돈 좀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면 우리 같이 동호할래요? 그러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그 최소한도의 어떤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뭐 담보도 좀 잡혀야 되고 어떤 증빙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최소한도의 어떤 증빙은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도의 증빙은 먼저 돈을 빌렸을 때는 뭐 차용증서 이거 써주면 되겠네요. 차용증서다. 종이에다가 딱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매달 이자는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 딱 종이에다 써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예금 통장도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우리 은행에다 예금하잖아요. 그럼 은행한테 우리가 돈 빌려준 겁니다. 빌려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통장 형태로 이제 차용증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빌렸다는 증서가 다 차용증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자 받았을 때는요 지분증서라는 걸 써줄 수가 있습니다. 지분증. 자 지분이라는 표현 자체는 소유자의 목 요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소유자의 목 요걸요 지분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분증서다. 그래서 나는 7천만 원, 너는요 3천만 원.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 3 나누자. 자, 나중에 손해 나면요 7대 3 까져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서명도 하고 뭐 도장도 찍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지분증서라는 겁니다. 뭔 증서라고요? 지분증서. 근데 요거는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이제 수표 같은 걸 다 유가증권에 줍니다. 어음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증권상의 어떤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요,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이렇게 돈을 이제 빌렸을 때는요, 이 채권이라는, 요건 증서권자입니다.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수표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채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여기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자 이건 채권은 뭐냐면 내가 이분한테 돈을 빌렸죠. 그러면서 돈 1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줬죠. 그죠? 그러면 돈을 나중에 100만 원을 갚겠다는 종이가 뭐예요? 채권입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이분한테 100만 원 빌렸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상에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금액. 그리고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2023년 12월 31일 날. 이때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써 있겠죠? 연이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내가 이분한테 100만 원 빌렸죠? 채권을 발행해서 줬죠? 그러면 그 채권상에 있는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이 채권을 아무나 막 함부로 발행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컬러 프린터로 막 한 5만 장 뽑아갖고 지나간 사람들 이게 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가 나요? 그거는 산다는 얘기는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날 못 믿고 빌려줍니까? 지나간 사람이 아무나? 살 수도 없죠. 그리고 또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러한 그 죄명으로 그 깜빵이가 있어야 됩니다. 깜빵 아시나요?
깜빵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사식 좀 넣어주고 그러세요. 가끔 놀러 오셔서 이렇게 놀러 오셔서 바쁘지 않으면 공부하다 이렇게. 자, 좀 썰렁했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냥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발행하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제 100만 원 빌렸다. 얼마 빌렸다고요? 100만 원 빌리면서 이제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 채권에는 100만 원 금액도 적혀 있고 이자율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도 적혀 있습니다. 만기가 2023년 12월 30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이제 이자를 계속 받고 있다가 2023년 됐죠? 이자를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받다가 2023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만기가 됐죠? 만기에서 이제 채권 들고 가면 얘가 내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내줘야 돼요. 이걸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 근데 요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막 뿌리고 다니면,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건데, 날 뭘 믿고 빌려줍니까? 함부로 막 발행하면 안 돼요.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뭐 있어야 돼요? 공신력. 그래서 상당히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갑이 이제 누구냐면, 자,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공사, 정부 투자기관 있죠? 요 정도에서 발행하는 걸 싸잡아서 그냥 공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채라고요? 공채. 특히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시장에 지나치게 인플레가 심해서 통화안정증권 이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 우리가 그걸 사요 안 사요? 사게 되면 시중에 있는 화폐가 어디로 빨려 들어와요? 한국은행으로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는 화폐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인플레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가가 발행하는 걸 뭐라고요? 국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재원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거 있죠? 이걸 지방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방채. 그리고 자,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하철 공사 이런 데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걸요, 특수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싸잡아서 이걸요, 공채해줍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회사도 아무 회사나 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데 거의 발행 못 해요. 주로 이제 최소한도의 상장법인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 보면은 매일매일 주가를 공시하는 회사 있죠? 그거 상장법이 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엄청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리고 상장법인은 무조건 또 발행도 못하는 거예요.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한테 그냥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한테 그냥 돈 빌린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회사도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본력도 탄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회사가 발행한 걸 회사채, 줄여서요, 사채 해줍니다. 회사 사자 써서 뭐라고요? 사채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돈을 이제 내가 채권을 샀다는 얘기는 걔들한테 발행자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뜯길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뜯길 염려,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거의 국가 등이 막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함부로 발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또 떼어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도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 떼어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걸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자도 받고 있다가 평상시에 매달 입금시켜줄 거 아닙니까? 이자는. 그리고 2023년 12월 30일 날 이제 가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원금 받아내면 돼요. 근데 2021년도경에 애가 이제 수술하는 바람에 돈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돈이 급해요? 돈이 급한데 이거 집 팔기도 그렇죠, 그거. 2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자, 때마침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이거? 나중에 돈 받을 권리 있잖아요. 채권인가, 돈 받을 권리 아닙니까? 요거를 이 병한테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누구한테 팔아요? 병한테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딱 파는 겁니다. 팔았죠?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내 이자하고 채권상에 있는 금액하고 같이 받아서 이제 파는 겁니다. 제가 100원에다가 이제 이자도 받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채권상에 있는 금액 있죠? 채권에 있는 금액을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할게요. 채권상에 있는 금액을요, 이제 받을 권리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이 갖고 있는 겁니다. 병. 그잖아요. 병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이 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이자 받다가 얘한테 가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유가증권은 그 증권상의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빌리고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얘는 이제 이 주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 또 뭐냐?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주인의 몫을 표창하는 증권을요, 주식 혹은 주권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권은 또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은 이제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소유자의 몫을 표시하는 무슨 증권이라고요? 유가증권이랍니다. 이건 돈을 빌려줬다는 유가증권이고, 얘가는요, 소유자의 몫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총 1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10만 주를 발행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딱 들어가서 10주를 딱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얘는 결국은 얘가 70% 주인이고 얘는 30%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건 주식을 발행하진 않겠죠? 개인들끼리는. 근데 주식회사는 뭐가 많냐면 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 이해가 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장사가 잘 되면, 갈비집 잘 되면 요 나눠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죠. 여기도 똑같이 회사도 장사가 아주 잘 되면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2월달 결산해 갖고 이제 이익을 배당해 줍니다. 그러면 이익을 나눠주는 거를요, 배당한다 해줍니다. 주인들한테 나눠주는 걸요, 배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10만 분의 10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10만 배수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형태 참여한 거 아닙니까? 10만 분의 10만. 이익이 생기면 30% 얘한테 줘야 되죠? 똑같이 얘는 주식 수가 지분이 되는 겁니다. 총 발행 주식 수 중에 자기 갖고 있는 주식 수 있죠? 그만큼씩 참여하는 겁니다. 이 주인의 형태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오케이. 자, 이익이 이렇게 생. 그리고 이런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쫄딱 망했다.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부터 할게요. 이 갈비집 하다 보면은 갈비 안 팔리면, 잘 안 팔리고 그럼 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망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넘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넘겼는데 5천만 원에 팔린 겁니다. 어떤 사람도 넘겼죠? 얼마 팔았어요? 5천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요 갈비집이 그동안 지었던 빚을 먼저 다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서 빌린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종업원 월급 안 준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됩니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상값 안 갚은 거 다 갚아야 될 겁니까? 갈비 외상으로 구입한 거 다 갚아야 되죠? 이거 다 빼고 났더니 얼마 남았어요? 10,000원 남았습니다. 다 빼고 났더니 얼마 남았다고요? 10,000원이다. 요거를 자녀재산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재산하고요? 자녀재산. 그럼 요거 나눠 가져야 돼, 안 나눠줘야 돼요?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갑하고 을하고 딱 나눠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 갑은 얼마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 진짜. 자, 을은 얼마 가져가요? 3,000원 가져가는데. 얘는 그래도 택시라도 타고 가네, 집에. 택시비. 기본 요금 3,300 아닙니까? 이 사람은 택시도 못 타네. 걸어가야 되겠네, 집에 걸어가야 되겠네. 버스 타고 가야 돼, 버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논리예요. 잡으세요. 똑같이. 자, 이 회사가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면 다른 회사한테 어떻게 합치든지 이제 매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각하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은행빚 다 갚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했죠? 요거 다 사채가 돈 빌린 겁니다. 은행에서는 특정인한테 빌린 거고, 은행이라는 특정인한테 빌린 거고, 그 사채는요, 우리 같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일단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상값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업원 월급 밀린 거라든가 퇴직금 밀린 거 다 갚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남는 재산을요, 자녀 재산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 재산이 예를 들어서 20억 남았다. 얼마 남았다고요? 20억 남았다. 그러면 자녀 재산 중에 10만 분의 10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만 주식의 형태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 갈비집이 이제 그 장사 하도 안 돼갖고 계속 결손이 누적됐습니다. 하도 안 돼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팔렸습니다. 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죠? 보증금 다 까지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하나 없이 그냥 얼마 받고요? 1,000만 원 갖고 팔았는데,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빚이 얼마 남았냐면, 아직도 빚이 8천만 원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빚을 갚았는데 불구하고 아직 못 갚을 수 있는 거죠? 종업 월급 하도 막 밀리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못 갚은 돈이 얼마라고요?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갑과 을이 같이 나눠서 갚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둘이 갈비집 했는데 나 아직 빚도 못 갚았다. 그러면 종업 월급도 못 주고 외상값도 못 줬다. 그러면 갑과 을이 같이 나눠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집을 팔든지 아니면요 자동차 팔아서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들 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자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래서 이 회사가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갖고 먼저 이제 파른 금액에서 이제 빚도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00억의 빚이 남았습니다. 얼마 빚이 남았다고요? 300억. 300억 빚이 남았어요? 빚을 많이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은? 아직도 빚 300억 남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만 분의 10만 그 갚아야 돼요? 어떻게? 아니,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거 아까 갚았잖아요. 여기도 단연히 주인이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빚, 못 갚은 빚을 10만 분의 10만 그 갑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자, 이거는 갚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 제도입니다. 유한이 뭐냐면 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주식 구입한 금액 있잖아요. 그게 투자 금액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 찢어버리면 돼요. 이런 깡통 주식이라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거 찢어버리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누가 손해봐요, 이거?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은행. 그러니까 은행도 함부로 막 회사한테 빌려주면 대화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은행도 이런 거 엄청나게 뜯기는 거예요. 되겠나요? 물론, 대주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보존할 의무는 있는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시죠? 근데 일반 우리 개인주주들은 갚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쑥 빠지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쑥 빠져도 지는 엄청나게 손해받겠네요. 투자금이 다 까졌으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 이거 뭐예요? 이거 지울게요. 자, 이 금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금의 조달은 이런 식으로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나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금이라고요? 부채금융.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은 다음에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이거를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금융. 그러니까 이 부채금융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지분금융은 그냥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주인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돈이라고요? 자기 자본. 그리고 이 어디 갔어요? 요거는 요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입니다. 이 부채금융은요, 이 확정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해줍니다. 확정 이자.
그러니까 돈 빌릴 때부터 처음부터요 약속한 이자를 막 지급해야 돼요. 회사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빌린 거니까 이자 줘야 되죠. 근데 요거는요 실적 배당한다 해줍니다. 무슨 배당이라고요? 실적 배당.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회사가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주인이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야 배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은 내가 이제 주식에 투자했다.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회사가 장사 안 되면요. 아까 저 주식을 찢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배당도 거의 무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요. 주로 이제 발행하는 게 공신력을 갖춘 자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 거의 위험이 굉장히 작습니다. 위험이 작죠? 위험이 작은데 아무래도 수익성은 좀 떨어집니다. 뭐 이자면 얼마 주겠습니까? 근데 얘는 위험은 크지만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고 이렇게 위험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융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우지 마시고 추가적인 얘기 좀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